회장님, 이 아이 죽지 않았어요. 저희 위집에 사는 남자아이예요. 박미정의 심장은 아래로 꺼지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손끝은 순간 얼어붙고 숨이 가라앉았습니다. 4년 동안 단단히 걸어 잠갔던 절망의 문이 9살 아이의 한 문장에 갑작스럽게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뭐라고 했니? 지금 뭐라고 말한 거니?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미정은 자신의 귀가 정말로 들은 것이 맞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서재 한 벽면을 가득 채운 도윤의 초상화 앞에서 그 그림 앞에 서 있는 서아의 작은 그림자가 물결처럼 일렁이며 시야 속에서 번져갔습니다. 눈시울이 뜨겁게 차오르며 세상이 조금씩 흐릿하게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에요, 회장님. 서아는 두려움 없는 목소리로 초상화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김도윤이에요. 윗집에서 할머니랑 지내고 있는데 어제도 봤어요. 지난 4년 동안 겪은 고통이 그녀의 얼굴에 흔적을 남긴 것이었어요. 미정은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에도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초상화를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은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어요. 5살 손자 도윤이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을요. 4년 전 그 아이가 산에서 사라진 이후로 미정은 단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득 문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정부 박 씨의 딸 서아였습니다. 9살 소녀는 초등학교에서 돌아온 길이었죠. 평소처럼 인사를 하러 들어온 서아는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렴. 미정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서아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아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저기요. 서아는 가방끈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돌려 아이를 바라봤어요. 서아는 입술을 깨물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윗집 앞을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는 남자아이를 봤는데요. 서아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요, 할머니 방에 있는 초상화 속 도윤이랑 똑같았어요.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날카로운 소리가 서재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그 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얼어붙은 듯 멈춰버렸거든요. 뭐라고?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서아에게 다가갔어요. 아이는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움찔했지만 말을 계속했습니다. 진짜예요, 할머니. 저 그 사진 매일 보잖아요. 눈도 똑같고요. 머리 모양도 똑같고요. 그리고 오른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는 것까지 똑같았어요. 미정의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오른쪽 귀 뒤에 점. 그것은 도윤의 특징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작은 점이었죠.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작은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아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미정은 두 손으로 서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너무 세게 아이를 움켜쥐자 서아가 작은 신음을 냈어요. 미정은 황급히 손을 놓았습니다. 미안해, 서아야. 그런데 정말이니? 정말 그 점을 봤단 말이니? 네, 할머니. 저 가까이서 봤어요. 그 아이가 담 너머로 저를 봤거든요. 그때 확실히 봤어요. 미정은 뒷걸음질을 치며 벽에 기댔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격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4년 동안 완전히 죽어있던 그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그것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망상이었습니다. 4년 전 그날 이후로 수없이 많은 제보가 들어왔었어요. 도윤을 봤다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른 아이들이었죠. 미정은 그때마다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희망이 생겼다가 무너지는 과정을 수십 번도 넘게 반복했어요. 그래서 미정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기로 결심했었습니다. 희망은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서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 그 아이 목소리도 들었어요. 할머니 댁에 심부름 왔을 때 복도에서 들렸던 그 영상 있잖아요. 도윤이가 할머니한테 책 읽어달라고 하던 그 영상이요. 그때 목소리랑 비슷했어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4년 동안 꽁꽁 얼려놨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안 돼. 안 돼. 또 실망할 수는 없어. 미정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불씨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였지만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서아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똑같은 눈, 똑같은 머리 모양, 오른쪽 귀 뒤에 점, 비슷한 목소리.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미정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어요. 4년 전 실종 사건 기록이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펼쳤습니다. 도윤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5살 때의 밝은 미소, 산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 실종 당일 아침에 찍은 영상 캡처까지요. 미정은 사진 속 도윤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아, 정말 내가 살아있는 거니? 할머니 곁으로 돌아온 거니? 그날 밤 미정은 4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종류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아주 조심스럽고 두려운 희망이었지만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4년 동안 방치했던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어요. 그리고 서아를 불렀습니다. 서아야, 오늘 그 집이 어딘지 할머니한테 알려줄 수 있겠니?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미정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4년 동안 완전히 죽어있던 그 무언가가요.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희망의 불씨였어요. 2021년 10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도 미정은 손자 도윤의 작은 손을 잡고 북한산 자락의 탐방로를 걷고 있었어요. 당시 미정에게 이 시간은 일주일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5살 도윤과 함께 걷는 이 산책길은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거든요. 4년 전 아들과 며느리를 교통사고로 잃은 후 미정의 삶은 무너져 내렸었습니다. 회사 경영은 겉으로는 유지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빈 거실이 너무 고요했어요. 그런 미정에게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 손자 도윤이었습니다. 이 작고 따뜻한 존재가 미정을 겨우 붙잡아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기 다람쥐 있어요. 도윤이 작은 손가락으로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미정은 무릎을 굽혀 손자의 눈높이에 맞췄어요. 아이의 눈이 반짝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네, 우리 도윤이 눈이 정말 좋구나. 할머니, 저 다음 주에도 또 올 거죠? 물론이지. 우리 매주 오는 거 잊었니? 미정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슬픔을 잊을 수 있었어요. 손자의 밝은 웃음소리가 텅 빈 가슴을 조금씩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아름다웠어요. 도윤은 떨어진 낙엽을 주우며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미정은 그런 손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들이 평소 쉬던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데크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도윤은 언제나 이곳을 좋아했어요.
할머니, 저기 우리 집 보여요. 도윤이 난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정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목재가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윤아, 거기서.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오래된 데크 바닥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어요. 도윤의 작은 몸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도윤의 비명이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정은 미친 듯이 달려가 손을 뻗었어요. 손자의 손끝이 그녀의 손가락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잡을 수 없었어요. 도윤은 그대로 비탈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도윤아. 미정의 절규가 산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무너진 데크 가장자리로 기어가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가파른 비탈길 아래로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꺼냈습니다. 119에 신고했어요. 그리고는 비탈 아래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사가 너무 가팔랐어요. 미정은 나무 뿌리를 붙잡고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손이 찢어지고 무릎이 까졌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도윤아, 할머니 여기 있어. 대답해. 미정은 울부짖으며 손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나무들이 너무 빽빽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계속 아래로 내려갔어요. 가시던 불에 옷이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산악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미정을 발견하고 위로 끌어올렸어요. 미정은 발버둥 쳤습니다. 놓으세요. 제 손자를 찾아야 해요. 도윤이가 저 아래 어딘가에 있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찾겠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10명 넘는 대원들이 비탈 아래로 내려갔어요. 헬기까지 동원됐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옷은 젖어 있었고 온몸이 떨렸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하나둘씩 올라왔어요. 하지만 도윤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도윤의 신발 한 짝과 찢어진 옷 조각뿐이었어요. 계속 찾아주세요, 제발요. 미정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구조대장이 미정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할머니, 어두워서 더 이상 수색이 불가능합니다. 내일 아침에 뜨자마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안 돼요. 우리 도윤이는 지금 어딘가에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을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보안팀장 강호가 달려와 미정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안 돼. 여기서 기다려야 해. 도윤이가 올라올지도 몰라.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산속에서 보냈어요. 담요를 둘러쓰고 무너진 데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손자의 이름을 불렀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대규모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이틀, 3일, 나흘이 지났어요. 구조대는 비탈 아래 숲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신발과 옷 조각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색 범위가 점점 넓어졌어요. 경찰과 소방서가 총동원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도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정은 그 일주일 동안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산속 구조본부 텐트에서 지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강호가 억지로 물이라도 먹이려 했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경찰서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 더 이상 생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수색을 축소하는 것이. 미정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안 됩니다. 제 손자는 살아있어요.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미정도 알고 있었어요. 2주일이나 지났는데
5살 아이가 혼자 살아남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날 밤 미정은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도윤의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미정은 천천히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도윤이 좋아하던 공룡 인형이 놓여 있었어요. 미정은 그 인형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잃은 데 이어 손자마저 잃었다는 현실이 그제야 실감났습니다. 그날부터 미정의 삶은 멈췄습니다. 회사 일은 부사장에게 맡겼어요. 미정은 하루 종일 서재에 틀어박혀 위스키만 마셨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손자가 떨어지는 장면이 되풀이됐습니다. 4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미정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숨만 쉬고 있었어요. 손자를 잃은 그날 그녀의 삶도 함께 끝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아가 알려준 주소는 성북구 언덕 위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미정은 검은색 세단을 타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운전석에는 보안팀장 강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강호가 백미러로 미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난 이틀 밤을 한숨도 자지 못했거든요. 서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차는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담벼락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서아가 말한 박금순 할머니 집은 골목 끝자락에 있었어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미정이 강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낮은 담장 너머로 작은 마당이 보였습니다. 빨래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화분들이 마당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집이었어요. 미정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렸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박금순이었습니다. 누구세요? 금순은 낯선 손님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준비해온 말을 꺼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근처로 이사 올 예정인 사람인데요. 동네를 둘러보다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금순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러세요. 근데 이 동네가 좀 오래됐는데 괜찮으시려나? 괜찮습니다. 조용한 곳을 찾고 있어서요. 그때였습니다. 집안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누구예요? 미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였어요. 4년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목소리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금순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도윤아 할머니 손님 맞이하는 중이야. 안에 있어. 하지만 아이는 호기심을 참지 못한 듯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그 순간 미정은 숨이 멎었어요. 9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까만 눈동자, 도톰한 입술, 살짝 삐죽 나온 앞니.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도윤이었습니다. 4년 전보다 훨씬 자랐지만 분명히 도윤이었어요. 미정은 간신히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손자분이시군요. 몇 살이에요? 9살이에요. 아이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금순이 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예의 바른 우리 도윤이지.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미정은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도윤이구나. 예쁜 이름이네. 감사합니다. 아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미정은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오른쪽 귀 뒤를 보려고 했지만 각도가 맞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랑 사는 거니? 네.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어요.
금순이 끼어들었습니다. 4년 전에 이 아이를 데려왔죠. 병원 앞에서 헤매고 있길래요. 병원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021년 10월이었어요. 제가 무릎 수술하고 퇴원하는 길이었죠. 병원 앞 정류장에서 이 아이를 봤어요.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물어봐도 자기 이름도 집도 기억 못하고요.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2021년 10월, 도윤이 실종된 바로 그때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경찰에 신고했죠. 실종 아동 찾기도 해봤고요. 근데 석 달이 지나도 가족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키우기로 했어요. 혼자 사는데 이 아이가 있으니 외롭지 않더라고요. 금순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심으로 애정 어린 것이 보였어요. 그럼 이 아이 원래 이름은? 모르죠. 기억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도윤이라고 지어줬어요. 김도윤. 제 성을 따서요. 미정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기 손자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다른 사람의 성을 쓰고 있었어요. 그것도 4년 동안이나요. 도윤아, 혹시 산에 가본 적 있니?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산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가끔 꿈을 꿔요. 무슨 꿈? 산길이 나와요. 그리고 계곡 소리가 들려요. 누군가 제 손을 잡고 걷는 것 같은데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손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금순이 이상하다는 듯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에 먼지가 들어간 것 같네요. 미정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에게 물었어요. 혹시 내가 그린 그림 같은 거 있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스케치북을 들고 나왔어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미정의 숨이 멎었습니다. 거기에는 산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아이가 그린 서툰 그림이었지만 미정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산 탐방로였어요. 나무 데크가 있는 전망대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서 그렸어요. 미정은 스케치북을 꼭 껴안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금순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아, 그러세요. 안쪽에 있어요. 미정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 뚜껑을 내린 후 그 위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도윤이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목소리, 얼굴, 산 그림, 계곡 소리가 들리는 꿈.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미정의 손자가 살아있었어요. 4년 동안 다른 사람의 아이로 살아왔지만요. 미정은 얼굴을 씻고 나왔습니다. 금순과 아이는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래 걸렸네요. 괜찮아요. 근데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미정은 아이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순수한 눈빛으로 미정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도윤아, 안녕. 안녕히 가세요. 미정은 대문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강호에게 말했어요. 도윤이에요. 우리 도윤이가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놀란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어요. 확실하십니까? 확실해요. 모든 게 일치해요. 산 그림, 꿈 이야기, 실종 시기까지요. 미정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4년 만에 손자를 찾았다는 안도감이었어요. 그날 밤 미정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손자가 살아있다는 확신이 그녀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가? 금순 할머니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왜 도윤을 납치했는가? 미정은 이 모든 의문을 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손자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어요. 4년 동안 꺼져 있던 희망의 불씨가 이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강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서재에는 4년 전 실종 사건 관련 서류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경찰 보고서, 수색 기록, 목격자 진술서까지 모든 것이 다시 꺼내졌습니다. 강호 씨, 이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해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어요. 회장님, 정말 그 아이가 도윤 도련님이라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어떻게 도윤이가 그곳에 있게 됐는지 알아야 합니다. 두 사람은 자료를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 그날의 기록부터 다시 살펴봤어요. 실종 신고 접수 시간은 오후 3시 20분이었습니다. 데크가 무너진 시각은 오후 2시 45분쯤으로 추정됐어요. 구조대 출동 기록을 보면 오후 4시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나와 있네요. 강호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그 부분을 자세히 읽었어요. 그럼 사고 발생부터 구조대 도착까지 1시간 15분의 공백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사이에 도윤 도련님이 어디론가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호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실종 지점 주변 지형도였어요. 여기를 보십시오. 데크가 무너진 지점 아래로 약 50m 지점에 임도가 있습니다. 임도요. 내 산악자전거나 오프로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좁은 길이에요. 일반 승용차는 힘들지만 SUV 정도면 가능합니다. 미정은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데크에서 아래로 선이 그어져 있었고 임도의 위치가 표시돼 있었어요. 당시 구조대가 그 임도까지 수색했나요? 수색은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건 발견하지 못했다고 나와 있네요. 강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정의 눈에 이상한 기록이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여기 사진 있잖아요. 미정이 손가락으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이었어요. 임도 바닥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이건 뭐죠? 타이어 자국입니다. 구조대원이 발견해서 일단 촬영해뒀다고 적혀 있네요. 미정은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타이어 자국이 보였어요. 이 타이어 자국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었나요? 강호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러다 작은 메모를 발견했어요. 여기 간단한 기록만 있네요. 산악자전거나 등산객 차량의 것으로 추정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네, 더 이상 조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이가 실종된 날 그 임도에 차량이 있었다는 건 중요한 단서일 수 있었는데요. 강호 씨, 혹시 그날 그 근처에서 신고된 사건 사고는 없었나요? 강호는 노트북을 열어 당시 경찰 신고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2021년 10월 그날의 기록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대부분 일반적인 신고들이네요. 분실물 신고, 소음 민원. 강호가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회장님, 이거 보세요. 뭔가요? 오후 5시 30분에 접수된 교통사고 신고가 있습니다. 위치가 북한산 인근 도로예요. 미정이 화면으로 다가갔습니다. 신고 내용을 읽어 내려갔어요. 검은색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튀어나왔다가 다시 돌아갔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자는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 운전자. 강호가 더 자세한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해당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나와 있네요. 단순 신고로 종결됐습니다. 미정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상황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어요. 도윤이가 비탈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임도 근처까지 굴러 내려갔을 거예요. 그때 마침 그 임도에 누군가의 차량이 있었던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이 도윤이를 발견하고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산을 빠져나가던 중에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차가 중앙선을 넘었던 거고요.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의 추론이 합리적이었어요. 하지만 왜 도윤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데려간 걸까요? 그게 문제죠. 우연히 발견한 거라면 당연히 신고했어야 해요. 근데 신고하지 않았다는 건 미정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강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계획적인 납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납치라는 단어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강호 씨 혹시 그 시간대에 그 도로를 지나간 차량 블랙박스 영상 같은 건 없나요? 4년이나 지났는데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호는 몇 군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청, 도로공사, 인근 상가들까지 연락했어요. 2시간이 지났을 무렵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주유소 하나에서 당시 CCTV 영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당장 가보시겠습니까?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북한산 인근 주유소로 향했습니다. 주유소 사장이 그들을 맞이했어요. 4년 전 영상이라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시죠. 사무실 모니터에 흐릿한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2021년 10월 그날 오후 5시 40분경의 화면이었어요. 검은색 SUV 한 대가 주유소를 지나쳐 가고 있었습니다. 저 차량이에요. 강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차량 번호판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강호는 영상을 멈추고 확대했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정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강호가 번호판 숫자를 메모했어요. 이 번호로 차량 소유주를 찾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제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날 강호가 조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회장님, 차량 소유주를 찾았습니다. 누구죠? 렌터카였습니다. 당시 대여자는 사설탐정 면허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설탐정이요. 네, 그리고 더 파보니 이상한 점이 나왔습니다. 그 탐정은 사건 직후 폐업했고 지금은 연락이 안 됩니다. 미정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누군가 그 탐정을 고용해서 도윤이를 납치하게 한 거군요. 그렇게 보입니다. 강호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당시 인근 병원들의 교통사고 환자나 부상 아동 관련 기록을 조회했는데요. 뭐가 나왔나요? 한 병원의 기록이 삭제돼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당일 응급실 기록 중 일부가 누락된 거예요. 미정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계획적이었군요. 도윤이를 납치하고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한 다음 기록을 삭제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병원 근처가 바로 박금순 할머니가 말씀하신 바로 그 병원입니다.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누가 감히 내 손자를... 회장님, 침착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누가 배우인지 찾아야 합니다.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강호의 말이 맞았어요. 감정에 휩싸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강호 씨 4년 전 우리 회사와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 명단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경쟁사, 소송상대, 해고된 직원까지 모두요. 알겠습니다. 며칠 후 강호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미정은 그 파일을 펼쳤어요. 여러 이름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그중 한 이름 앞에서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최경만.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미정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4년 전 산악 리조트 개발 경쟁에서 패배했던 사람이었어요. 미정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미정은 최경만이라는 이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4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어요. 그는 대한도시개발의 회장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산 인근 산악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를 두고 미정의 회사와 치열하게 경쟁했었죠. 강호 씨 최경만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을 나갔어요. 사흘 후 강호가 두꺼운 조사 보고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미정은 서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말해보세요. 강호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최경만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이 인상적이었어요. 2021년 9월 산악 리조트 개발 사업자 선정에서 회장님 회사가 최종 낙찰받으셨습니다. 최경만의 대한도시개발은 탈락했고요. 그건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사업이 최경만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당시 대한도시개발은 여러 사업 실패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어요. 은행 대출금만 200억이 넘었습니다. 미정은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대한도시개발의 재무제표가 나왔어요. 붉은색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산악 리조트 사업으로 회사를 살리려고 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사업 탈락 후 석 달 만에 대한도시개발은 부도 직전까지 몰렸어요. 채권자들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요. 그래서 최경만이 우리 회사를 원망했던 거로군요. 강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증언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당시 업계 사람들 증언입니다. 최경만이 사업 탈락 후 회장님을 여러 번 언급했다고 해요. 부정적인 방식으로요. 어떤 식으로요? 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박미정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술자리에서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계속하세요. 강호는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이었어요. 2021년 9월 25일 최경만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출금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김철수라는 사람의 계좌로 같은 금액이 입금됐어요. 김철수요. 네, 바로 그 사설 탐정입니다. 렌터카를 빌려서 산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요. 미정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어요. 최경만이 김철수를 고용한 거군요. 증거는 더 있습니다. 강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이었어요.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두 사람 사이의 통화가 23번 있었습니다. 특히 실종 사건 당일인 10월 16일에만 5번 통화했어요. 미정은 통화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건 발생 시각인 오후 2시 45분 이후에도 통화가 있었어요. 오후 3시 10분, 3시 50분, 4시 40분에 통화가 있네요. 네, 김철수가 최경만에게 계속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정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최경만은 도윤의 실종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 기록은 어떻게 된 거죠? 강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병원 전산 담당자를 찾았습니다. 당시 퇴사한 직원인데요. 그 사람 계좌로 2021년 10월 20일에 2천만 원이 입금됐어요. 출처는요. 최경만의 회사 계좌입니다. 미정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증거 인멸을 위해 병원 기록까지 삭제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강호는 신중하게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정은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양육비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이건 뭐죠? 2021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200만 원씩 한 계좌로 송금되고 있습니다. 보낸 사람은 최경만이고요. 받은 사람은요. 김철수입니다. 미정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최경만은 4년 동안 김철수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입막음용 돈이군요. 그렇게 보입니다. 김철수가 침묵을 유지하는 대가로 매달 돈을 받은 거죠.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저 어딘가에 최경만이 있었습니다. 도윤을 납치하고
4년 동안 비밀을 유지해온 그 사람이요. 강호 씨, 김철수는 지금 어디 있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현재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요. 사건 직후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했습니다. 최경만이 그를 숨긴 거로군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정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보고서를 천천히 넘기며 모든 내용을 다시 검토했어요. 타이어 자국, 교통사고 신고, 렌터카 대여, 금융거래, 통화기록, 병원기록 삭제, 지속적인 송금. 모든 증거가 최경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기소할 수 있을 만큼 증거가 충분한가요? 강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정황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요. 최경만이 납치를 지시했다는 자백이나 녹음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김철수를 찾거나 최경만을 압박해서 자백을 받아내야 합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최경만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미정을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최경만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회생 절차를 통해 회사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요. 미정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아직도 우리 회사를 원망하고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강호 씨, 최경만을 계속 감시하세요. 그의 동선, 만나는 사람, 통화 내용 모두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뭡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경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미 아이를 납치할 정도로 선을 넘은 사람이에요. 미정은 강호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엔 제가 선수를 칠 겁니다. 그날 밤 미정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최경만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4년 전 당신이 빼앗아간 내 손자를 이제 되찾을 겁니다. 미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심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결이었습니다. 손자를 되찾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확고한 결이었습니다. 미정은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일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앞으로의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금순 할머니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리고 최경만을 어떻게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인가. 미정의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4년 동안 잃어버렸던 손자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미정은 절대 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미정은 아동심리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수진 교수였어요. 6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교수님, 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정은 지난 4년간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손자의 실종, 납치 정황, 그리고 최근 발견한 사실까지요. 이수진 교수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도윤아 할머니야 하고 안고 싶지만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수진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어떤 해가 될까요? 아이는 4년 동안 박금순 할머니를 엄마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게 아이가 아는 전부예요.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넌 내 손자야 하면 아이는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수진 교수는 메모지에 뭔가를 적으며 설명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먼저 자연스럽게 아이 주변에 존재하세요. 동네 이웃으로요. 그리고 천천히 신뢰를 쌓으세요. 아이가 할머니를 편안하게 느낄 때까지요. 얼마나 걸릴까요? 아이마다 다릅니다. 빠르면 몇 주, 길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손자를 안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어요. 그리고 박금순 할머니와도 관계를 만드세요. 그분의 협조 없이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미정은 병원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천천히 가기로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성북구 언덕 마을로 향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어요. 화려한 액세서리도 벗었습니다. 그냥 동네 할머니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도윤이 학교 가는 시간을 미리 알아뒀습니다. 오전 8시 10분쯤이었어요. 미정은 골목 모퉁이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곧 금순 할머니와 도윤이 대문을 나섰습니다. 도윤은 노란색 책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금순이 아이의 옷깃을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급식이 뭐래요, 할머니? 불고기래. 우리 도윤이 좋아하는 거.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정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도윤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골목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미정은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어요. 도윤은 가끔 뛰어가기도 하고 금순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금순이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학교 앞에서 금순이 도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네, 할머니. 도윤이 교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순은 아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정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금순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미정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감사함과 질투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금순이 도윤을 잘 키워준 것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손자와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것에 대한 질투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미정은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도윤을 지켜봤습니다. 아이의 등굣길, 하굣길을 멀리서 바라봤어요. 도윤은 친구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학교 앞 문방구에 들러 친구들과 장난감을 구경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미정은 용기를 내어 금순에게 다가갔어요. 금순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머, 저번에 오셨던 분. 금순이 미정을 알아봤습니다. 미정은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결국 이 동네로 이사 오기로 했어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디로 오시는데요? 저기 아래쪽 빌라예요. 미정은 미리 준비해둔 주소를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 빌라를 계약해뒀어요. 그럼 이웃이 되는 거네요. 잘 됐네요. 금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정도 웃었어요. 혹시 짐 옮기실 때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혼자 사시나 봐요. 네, 혼자 살아요. 가족이 다 떠나고 혼자 남았거든요. 미정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금순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비슷해요. 혼자 살다가 4년 전에 도윤이를 데려왔죠. 그 아이 정말 착해 보이더라고요. 착하죠. 너무 착해서 가끔 걱정될 정도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정은 금순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어요. 도윤이 학교에서 어떤지, 친구 관계는 어떤지,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모든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미정은 정말로 그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강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회장님, 정말 여기서 지내실 겁니까? 네, 도윤이 가까이 있고 싶어요. 미정의 새 집은 작았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였어요. 하지만 도윤의 집이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미정은 창가에 서서 도윤의 집을 바라봤어요. 이사 온 다음 날 미정은 떡을 돌렸습니다. 금순의 집에도 갔어요. 이사 왔다고 인사드립니다. 어머, 고마워요. 들어오세요. 금순이 미정을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거실은 작지만 깨끗했어요. 벽에는 도윤의 상장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도윤이가 받은 거예요. 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받은 거예요. 우리 도윤이가 그림을 잘 그려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손자가 받은 상장들을 지금에야 보게 됐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학교에서 돌아온 것이었어요. 할머니 다녀왔어요. 어은 거 아직 다녀오세요. 손님 계시단다. 도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미정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아, 저번에 오셨던 분. 안녕 도윤아. 나 이제 이 동네로 이사 왔어. 정말이요? 어디로요? 아래쪽 빌라. 이제 이웃이야. 도윤이 밝게 웃었습니다. 미정은 가방에서 작은 선물을 꺼냈어요. 색연필 세트였습니다. 이사 선물이야. 그림 잘 그린다며. 이거 쓰면서 예쁜 그림 많이 그려. 와, 감사합니다. 도윤이 색연필을 받아들며 신나했습니다. 미정은 아이의 밝은 얼굴을 바라봤어요. 너무나 가까이에 있는 손자. 하지만 아직 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미정은 자주 금순의 집에 들렀습니다. 때로는 반찬을 나눠주고 때로는 차를 마시러 갔어요. 도윤과도 자연스럽게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점점 미정에게 익숙해졌어요. 어느 날 오후 미정이 금순의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도윤이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수학 문제였습니다. 아, 이거 어려워. 도윤이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미정이 다가갔어요. 뭐가 어려워? 이 나눗셈 문제요. 미정은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설명해 줬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아, 이제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도윤이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아이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연필을 잡은 작은 손, 집중하는 표정, 입술을 살짝 깨무는 버릇. 모든 게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빌라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윤의 집 불빛이 보였어요. 저 안에 손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매일 볼 수 있는 거리예요. 미정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비록 아직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라도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천천히 가면 됐습니다. 도윤이 자신을 믿고 따를 때까지요.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미정과 도윤의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도윤은 이제 미정을 편하게 대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숙제도 함께 했어요. 미정은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미정은 도윤, 금순과 함께 근처 공원에 나들이를 갔어요. 날씨가 화창했습니다. 도윤은 미끄럼틀을 타며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봐요. 도윤이 미끄럼틀 위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정은 웃으며 손을 흔들어줬어요. 금순이 미정 옆에 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뭐가요? 도윤이한테 잘해주셔서요. 이사 오신 후로 아이가 더 밝아진 것 같아요. 미정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었어요. 저 아이가 제 손자라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저도 도윤이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두 할머니는 나란히 앉아 도윤이 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그때 미정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호였어요. 회장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최경만이 움직이고 있어요. 미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금순 씨, 죄송한데 급한 전화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먼저 들어가 보세요. 아, 네, 괜찮아요. 미정은 공원 한쪽으로 걸어가며 강호와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죠? 최경만이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미행을 당하고 계실 수 있어요. 미정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원 입구 쪽에 검은색 차량이 보였어요. 차 안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보입니다. 어떻게 하죠? 일단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제가 곧 도착하겠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미정은 다시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도윤이 놀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목말라요. 금순이 가방에서 물을 꺼냈습니다. 도윤이 물을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미정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서아의 어머니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어요. 서아가 안 보여요. 뭐라고요? 학원 끝나고 집에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요.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제가 곧 가겠습니다. 미정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금순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먼저 가봐야겠어요. 미정은 도윤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금순 옆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안전해 보였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미정은 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강호의 차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차에 타자마자 강호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최경만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서아가 실종됐어요. 강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아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어요. 경찰이 수색 중이었습니다. 미정은 초조하게 전화를 기다렸어요. 밤 9시가 되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미정 회장님이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누구시죠? 최경만입니다.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이죠? 회장님, 제 제안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회장님, 회사 경영권을 저에게 넘겨주세요. 미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최경만의 목소리에서 비웃음이 느껴졌어요. 그 대가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내드리죠. 미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회장님, 모르시는 척하지 마세요. 서아는 이미 우리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김도윤이라는 아이도요. 안 돼. 미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윤까지 납치당했다는 말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안전합니다. 회장님이 협조해 주신다면요. 당장 아이들을 돌려보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경만은 천천히 말했어요. 4년 전을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회장님 때문에 제 회사가 망할 뻔했어요. 그건 이번엔 회장님 차례입니다. 경영권을 포기하세요. 그럼 모든 게 끝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경만이 웃었어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특히 김도윤이요. 사실 그 아이 회장님 손자 맞죠? 미정의 숨이 멎었습니다. 최경만이 알고 있었어요. 놀라셨나 봐요. 전 다 알고 있습니다. 4년 전 산에서 데려온 아이가 회장님 손자라는 것도요. 당신이 납치한 거였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잘 숨겨뒀죠. 회장님이 그 아이를 찾아냈을 땐 조금 놀랐습니다만 최경만의 목소리에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미정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아이들한테 손대지 마세요. 그건 회장님 선택에 달렸습니다. 이틀 들이죠. 이틀 안에 경영권 이양 서류에 사인하세요. 그럼 아이들을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절대. 회장님 똑똑하신 분 아니신가요? 4년 전에 한번 손자를 잃으셨죠. 이번엔 영원히 잃고 싶으십니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정은 전화기를 꽉 쥐고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강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미정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다가왔어요. 회장님, 도윤이를 납치했어요. 서아까지요. 미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강호는 즉시 전화를 꺼냈어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아니요. 미정이 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찰이 움직이면 최경만이 아이들을 해칠 수 있어요. 하지만 회장님, 제 방법이 있어요.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있죠. 네, 김 검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연락하세요. 그리고 경찰청 특공대까지요. 비밀 작전을 짜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호가 나가고 미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려앉은 밤이었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반드시 구해줄게. 미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4년 전처럼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이번엔 싸워야 했습니다.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날 밤 미정은 검찰과 경찰을 만났습니다. 비밀 회의가 열렸어요. 최경만의 위치를 추적하고 아이들을 구출할 작전이 논의됐습니다. 48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틀 안에 아이들을 찾아야 했어요. 미정은 한숨도 자지 않고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최경만의 통화 기록을 분석하고 가능한 장소들을 추려냈어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미정의 심장은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도윤이 어딘가에서 무서워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이들이 무사하기를요. 그리고 자신에게 손자를 구할 기회가 주어지기를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경찰은 최경만의 통화 기록을 역추적하고 있었어요. 강호의 팀도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모든 정보를 모았어요.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강호가 미정에게 달려왔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어디죠? 파주 외곽입니다. 폐공장 지대에 있는 창고예요. 최경만 명의로 등록된 건물입니다. 미정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청에 연락이 갔어요. 특공대가 출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검은색 차량들이 파주 외곽으로 향했어요. 미정도 함께 갔습니다. 강호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제 손자를 구하러 가는데 뒤에 있을 수 없어요. 차량들은 불을 끄고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파주 외곽은 깜깜했어요. 가로등도 거의 없었습니다. 폐공장들이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목표 지점 500m 전방입니다. 특공대장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차량들이 멈췄어요. 대원들이 조용히 내렸습니다. 검은색 전투복을 입은 20명의 대원들이었어요. 미정은 차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 창고 안에 도윤이가 있었습니다. 특공대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 팀은 정면으로 다른 팀은 후면으로 이동했어요. 그들은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창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철문이 닫혀 있었어요.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특공대장이 손신호를 보냈어요. 돌입 준비. 대원들이 위치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 준비를 했어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321 돌입. 철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특공대가 일제히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함성이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움찔했어요. 5명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중 1명이 최경만이었어요. 꼼짝 마. 특공대원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최경만의 부하들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최경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갑게 웃고 있었어요. 늦었어요, 경찰관님들. 협상 시간은 아직 남았는데요. 입 다물어. 아이들은 어디 있어? 특공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최경만은 창고 안쪽을 턱으로 가리켰어요. 저기요. 안전하게 모셔뒀습니다. 대원 2명이 안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그들이 돌아왔어요. 도윤과 서아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발견했습니다. 외상은 없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강호가 말리려 했지만 미정은 이미 창고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미정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봤어요.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옷이 더러워져 있었고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도윤아. 미정이 달려갔습니다. 아이를 꼭 안았어요. 도윤은 떨리는 몸으로 미정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왔어.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년 만에 손자를 제대로 아는 것이었어요.
도윤도 울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할머니. 알아. 많이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옆에서 서아도 울고 있었습니다. 특공대원이 서아를 달래고 있었어요. 미정은 서아도 끌어안았습니다. 서아야, 너도 괜찮아. 이제 안전해. 최경만은 그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감동적이네요. 4년 만에 재회라니요. 미정은 도윤을 아는 채 최경만을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당신이 한 짓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후회요. 전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박미정,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요. 특공대원들이 최경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부하들도 모두 체포됐어요. 최경만, 당신을 납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경만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남아 있었어요. 아이들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미정도 함께 갔어요. 도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계속 떨고 있었어요. 괜찮아, 도윤아. 할머니가 옆에 있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두 아이 모두 큰 부상은 없었어요. 충격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의사가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당분간 안정을 취하고 상담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실에서 도윤은 미정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미정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켜봤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도윤아. 금순이 아이를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금순 씨, 이야기할 게 있어요. 두 할머니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금순 씨, 사실 저는... 미정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4년 전 실종된 손자 도윤이 이야기, 납치 사건, 그리고 금순이 키운 아이가 바로 자신의 손자라는 사실까지요. 금순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도윤이가 제 손자가 맞아요. 금순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미정도 옆에 앉았어요. 4년 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냥 불쌍해서요. 금순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도윤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무슨 제안이요? 우리 함께 도윤이를 키워요. 저 혼자서는 못해요. 4년 동안 도윤이를 키운 건 당신이에요. 금순이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도윤이한테는 우리 둘 다 필요해요. 금순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최경만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미정도 참관했어요. 최경만은 처음에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자 결국 입을 열었어요. 4년 전 산악 리조트 사업에서 진 게 억울했어요. 제 회사가 망해가는 걸 보면서 박미정을 원망했죠. 그래서 손자를 납치한 거요. 김철수를 고용했습니다. 박미정을 감시하라고요. 그런데 그날 우연히 아이가 산에서 떨어졌어요. 우연이 아니라 기회로 본 거군요. 맞습니다. 김철수가 아이를 발견하고 저한테 연락했어요. 그래서 데려오라고 했죠. 병원 기록 삭제는요.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요. 왜 지금 다시 납치한 겁니까? 박미정이 도윤을 찾아냈다는 걸 알았어요. 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죠. 최경만의 자백이 모두 녹취됐습니다. 사건의 전모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며칠 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손자 납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요.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미정은 병원에서 도윤을 돌봤습니다. 아이는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할머니 손자예요. 그래, 도윤아.
미정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4년 전에 할머니가 널 잃어버렸어. 할머니 잘못이야. 미안해. 도윤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산에서 할머니랑 걸었던 거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매주 산에 갔었지. 이제 다시 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이제 절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미정은 도윤을 꼭 안았습니다. 4년 만에 되찾은 손자였어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사건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미정의 집으로 왔어요. 금순 할머니도 함께였습니다. 넓은 저택이 낯설었지만 도윤은 천천히 적응하고 있었어요. 아동심리 전문가 이수진 교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도윤과 상담을 시작했어요. 도윤아, 지금 기분이 어때?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복잡해요. 그럴 수 있어. 천천히 가면 돼. 이수진 교수는 미정에게도 조언했습니다. 억지로 기억을 떠올리게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익숙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예전에 도윤이와 하셨던 일들을 다시 해보세요. 기억은 감각을 통해 돌아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미정은 도윤의 방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 도윤이 쓰던 방이었어요. 그대로 보존돼 있었습니다. 공룡 인형들, 그림책들, 작은 책상까지 모두 그대로였어요. 도윤아, 이리 와볼래? 미정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도윤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주변을 둘러보던 아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 방, 어때, 나 찍니? 도윤은 천천히 방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책장 앞에 멈춰 섰어요. 거기에 그림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도윤이 책 한 권을 꺼냈어요. 이 책 본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제일 좋아하던 책이야. 공룡 이야기. 도윤은 책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어요. 한 장면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할머니가 이 책 읽어주셨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기억나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읽어줄까? 네.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정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고 들었어요. 며칠 후 미정은 도윤을 데리고 북한산으로 갔습니다. 4년 전 그 산이었어요. 하지만 실종 지점이 아닌 다른 탐방로를 선택했습니다. 도윤아, 같이 걸을까? 미정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이 그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산길을 걸었습니다. 공기가 신선했습니다. 나무 냄새가 났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할머니, 여기 와본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자주 왔었어. 언제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5살 때까지. 도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 물소리요. 계곡 물소리.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근처에는 계곡이 없었어요. 하지만 4년 전 실종 지점 아래에는 계곡이 있었습니다. 꿈에서 들었던 그 소리예요. 미정은 도윤을 꼭 안았습니다. 맞아. 내 기억이 맞아. 그날 이후로 미정과 도윤은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책을 하고 책을 읽었어요.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산 그림을 그렸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미정은 도윤을 재우고 있었어요. 아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할머니, 노래 불러주세요. 노래? 네, 자장가요. 엄마가 불러주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미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4년 전 도윤의 엄마, 그러니까 미정의 며느리가 자주 불러주던 자장가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미정이 불러줬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년 만에 부르는 자장가였어요.
뽀얀 달림도 잠들었네. 도윤은 눈을 감고 듣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계속 불렀어요. 우리 아기 사랑둥이 예쁜 꿈을 꾸렴. 그 순간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도윤아. 미정이 아이의 뺨을 닦아줬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응. 이 노래 알아요. 할머니가 불러주셨어요. 침대에서요. 이 방에서요. 미정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래 맞아. 산에도 갔어요. 할머니 손 잡고요. 나무 계단이 있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이 하나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림책도 읽어주셨어요. 공룡 나오는 거요. 할머니 목소리 기억나요. 미정은 도윤을 안았습니다. 아이도 미정을 꼭 껴안았어요. 할머니, 저 기억나요. 도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정도 울고 있었어요. 그래, 도윤아. 할머니야. 네, 할머니. 무서웠어요. 떨어졌을 때요. 할머니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닿지 않았어요. 미안해, 도윤아. 할머니가 못 잡았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4년 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미정의 죄책감, 도윤의 두려움, 그리고 다시 만난 기쁨까지 모든 것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밖에서 금순 할머니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강우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과 도윤이가 다시 만났습니다. 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금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도윤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미정의 품에 안긴 채로요. 미정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켜봤어요. 4년 만에 손자를 진짜로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윤의 기억은 더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집안 곳곳을 다니며 기억을 떠올렸어요. 여기서 숨바꼭질했어요. 맞아. 이 소파에서 할머니랑 TV 봤어요. 그렇지. 부엌에서는 같이 쿠키 만들었어요. 모든 것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미정을 할머니로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일주일 후 미정은 도윤을 데리고 특별한 곳으로 갔습니다. 북한산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실종 지점 근처였습니다. 도윤아 무서우면 안 가도 돼.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랑 같이니까요. 두 사람은 천천히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데크는 새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안전하게 보강됐습니다. 여기에요. 여기서 떨어졌어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할머니 저기요. 도윤이 작은 돌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차곡차곡 쌓기 시작했어요. 돌탑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소원 빌어요. 할머니랑 저랑 다시는 안 헤어지게 해달라고요. 미정도 무릎을 꿇고 돌을 쌓았습니다. 함께 작은 돌탑을 만들었어요. 할머니 약속해요. 다시는 떨어지지 말아요. 약속해 도윤아. 이제 절대 놓지 않을게. 두 사람은 완성된 돌탑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돌탑을 비추고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도윤이 미정을 안았습니다. 미정도 손자를 꼭 안았어요. 나도 사랑해 도윤아.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산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4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정과 도윤의 시간이 다시 시작된 거였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미정의 저택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빈 방들이 채워졌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이사를 왔거든요. 서아와 서아 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처음에 금순은 망설였습니다. 큰 저택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미정이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금순 씨 혼자는 못해요. 도윤이한테는 우리 둘 다 필요해요. 금순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을 위해서였어요. 이사 온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넓은 식탁에 5사람이 둘러앉았어요. 미정, 금순, 도윤, 서아 어머니였습니다. 강호도 함께했어요. 건배할까요? 미정이 잔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잔들이 부딪혔습니다. 도윤이 환하게 웃었어요. 미정은 그 웃음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따뜻했습니다. 서아가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도윤도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식사 후 도윤과 서아는 거실에서 놀았습니다. 미정과 금순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행복해 보이네요. 금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순 씨 덕분이에요. 4년 동안 도윤이를 지켜주셔서요. 저도 감사해요. 도윤이가 제 삶에 의미를 줬거든요. 두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해와 존중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이제 그들은 함께 도윤을 키울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도윤은 새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미정이 직접 데려다 줬어요. 교문 앞에서 도윤이 조금 긴장한 표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친구들이 저를 받아줄까요? 물론이지. 우리 도윤이가 얼마나 착한데. 미정이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럼 다녀올게요, 할머니. 조심히 다녀와. 도윤이 교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은 아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봤어요. 방과 후 도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밝았어요. 할머니 친구 생겼어요. 정말 내 민준이랑 지우요. 같이 놀기로 했어요. 미정은 도윤을 안았습니다. 아이가 적응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최경만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미정도 참석했어요. 방청석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최경만이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는 수척해져 있었어요. 예전의 여유는 사라졌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경만은 2021년 박도윤을 납치하고 4년간 감금했으며 2025년 재차 납치를 시도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는 계속 읽었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입니다. 어린아이의 인생과 가족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최경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정은 피고인 최경만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정은 강호에게 말했습니다. 강호 씨, 오늘로 모든 게 끝났네요. 네, 회장님.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강호가 백미러로 미정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모두를 거실에 모았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했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정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이제 도윤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4년을 놓쳤으니까요. 할머니. 도윤이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정은 아이를 안았어요. 우리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자. 네, 할머니. 다음 날 미정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산에 갈래? 어느 산이요? 우리 산? 북한산?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고 싶어요.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북한산으로 향했습니다. 4년 전 그 산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탐방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도윤은 미정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실종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데크가 튼튼하게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곳에 섰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떨어졌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알아, 도윤아.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할머니가 있으니까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윤은 작은 돌들을 주워 쌓기 시작했어요.
미정도 함께 쌓았습니다. 돌탑이 완성됐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크고 튼튼한 탑이었어요. 할머니 소원 빌어요. 뭐라고 빌까?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고요. 그리고 계속 행복하자고요. 그래, 좋은 소원이다. 두 사람은 손을 모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들이 춤을 췄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도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같이 있을 거죠? 물론이지. 내일도 모레도 계속. 영원히요. 영원히. 미정은 도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이도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서아와 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저녁 준비 다 됐어. 5사람이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밥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눴습니다. 식사 후 도윤은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미정이 따라갔어요. 도윤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할머니 자장가 불러주세요. 미정은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노래를 시작했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뽀얀 달림도 잠들었네. 미정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 아기 사랑둥이 예쁜 꿈을 꾸렴. 도윤이 잠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은 한동안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방을 나서며 미정은 복도에 선 금순을 만났습니다. 잠들었어요. 네, 고마워요, 금순 씨. 천만에요. 두 할머니는 나란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미정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틀이 놓여 있었어요. 도윤의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진이었어요. 며칠 전 찍은 것이었습니다. 미정과 도윤이 함께 웃고 있었죠. 미정은 사진을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4년의 어둠이 끝났어요. 이제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잤어요. 꿈속에서 도윤이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미정은 눈을 떴어요. 창밖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오늘 공원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 맞다. 금방 갈게. 미정은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4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미소였어요. 거실로 내려가니 모두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침이었어요.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처로 얼룩졌던 4년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고통과 슬픔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미정과 도윤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확장된 가족의 행복한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미정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희망, 사랑, 그리고 함께할 미래가요.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것이었어요.